여러분들한테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걸 보고도 그 생각이 안 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차별화되게 쓰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사람들이 원했던 어떤 의도를 명확하게 충족시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가자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느끼셔야 되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항목 자체는 굉장히 엄청 그 변화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구성상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항목이 1, 2, 3번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800, 600, 800 글자 수는 상당히 짧습니다. 2200자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비중을 보면 이게 지식적인 부분을 드러낼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요. 1번 말고 2번, 3번은 사실 엄청난 지식을 드러낼 만한 항목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이거는 인성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 1번은 그렇다 치고 2번, 3번 항목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정확하게 통계가 나온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언론에 검색을 해보시면 실제 신입행원의 회사율이 몇 % 안 된다 이렇게 나올 건데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면 연수원에서부터 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중복 합격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인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신입행원들이 퇴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면 자기들의 KPI가 굉장히 치명상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너무나 지적 수준이 높고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뽑기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조직에 적응하고 안 나갈 사람을 뽑는 게 자기들의 KPI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어떤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 항목을 냈는지 의도를 파악해보면 저는 명확하게 안 나갈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매우 강력하게 반영이 되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크게 봤었을 때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쓸 때 또는 물어볼 때.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2번하고 3번 항목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치고 싶은 부분. 이건 굳이 우리가 따지자면 부정적인 측면에 해당하겠죠. 실패라고 하는 것도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깝죠. 긍정적인 걸 안 물어보고 왜 부정적인 걸 물어볼까요? 그런 속성을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의 좀 더 진솔한 모습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아니었을까. 지금 결단코 역대 이렇게 부정적인 항목으로만 자소서를 구성된 적이 있었느냐라고 본다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비용 통제 때문에 신입행원을 많이 안 뽑습니다. 사실 은행에 지금 역대급 실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과거의 스탠스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신입행원들을 많이 뽑겠죠. 근데 인력 구조를 그렇게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근속 연수가 매우 길기 때문에 신입행원을 한 명 뽑을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보시면은 영업점을 여러 가지를 통폐합하거나 효율화를 하고 있고요. 특정 그 점포들 같은 경우는 내점 고객들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행원들을 많이 늘려가지고 그런 인력의 그 어떤 탄력성을 떨어뜨리고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영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지금 신입행원들이 이런 부담 때문에 만약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은행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처럼 수시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인력이 공백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또 유지가 되겠죠. 다시 부담이 또 가중이 되겠죠. 이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너가 어떻게 그걸 다 아느냐, 아니면 너는 잘못 알고 있다. 아닙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두 군데 은행을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은행에 실제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지금 지역과 수도권 서울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두 명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적응하기가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고충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사람이 매주 있습니다. 매주. 이따금씩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항목들을 왜 냈는지 너무나 체감적으로 와닿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걸 보고도 그 생각이 안 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좀 차별화되게 쓰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사람들이 원했던 어떤 의도를 명확하게 충족시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가자는 거예요. 항목만 보고 나서 막 달려들어가지고 내가 칸을 채우겠어,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소서를 굉장히 나이스하게 썼다라고 해서 무조건 꼭 붙느냐,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라인드 테스트에도 제가 말했던 결과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걸 대충 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뭐라고 반문했습니까? 그럼 반대로 못한 건 뭡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건 뭔가요? 라고 매번 물었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가 돼 있고 진솔한가, 입증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검증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패턴을 보니까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요거는 넘어가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인의 성격 중 가장 고치고 싶은 부분과 그 이유를 작성해 달라. 자, 그럼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치고 싶은 성격을 인식하고 이를 고치는 방법을 보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유연한 관계를 형성하고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다.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자기 객관화가 된 지원자의 경우 피드백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 자기 객관화가 돼 있으니까 어떤 피드백을 받으면 좋은 건 더 강화시키고 또 안 좋은 것들은 고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는 고치고 싶은 부분이 포인트가 아닐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데 고치고 싶은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이유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보완을 했는가, 저는 이 부분까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친 성격적인 면을 은행에서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유의 서술은 지양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뭐냐면 자소서를 처음 쓰시는 분들이 모든 항목들을 꼭 은행하고 어떻게 연결 지으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한 글자 수가 6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은행하고 뭔가 엮어갖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성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치고 싶은 성격, 그리고 이유, 그리고 보완. 그래서 전체적 비중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저는 보완을 어떻게 했는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완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술 비중이 좀 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시를 가지고 와봤어요. 고치고 싶은 성격은 뭐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겠죠. 뭐 T나 F가 뭐 굉장히 성향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반대의 성향과의 어떤 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의 성향을 이제 인식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한다. 나는 보수주의다. 그러면 보수주의면은 좀 변화에 둔감해질 우려가 있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좀 찾아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관계가 너무 관계지향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은 할 말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그럼 관계뿐만 아니라 체계가 잡힌 오피셜한 것들이 조화를 이루게끔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와본 거. 근데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 가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는 일을 벌리는 성격이다. 그러면 노력이 너무 분산되니까 뿐만 아니라 나는 완결을 지향한다 라든지, 아니면 나는 말이 앞선다. 말이 앞서는 사람들은 확고하게 어떤 신뢰를 형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실행을 통해 가지고 신뢰를 확보한다.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한다. 여기서 자 보세요. 사례를 쓰라는 말이 있나요? 자, 여기는 명시적으로 사례를 쓰라는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마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사례를 써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갖거나 또는 이미 썼거나 그럴 겁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례를 쓰시는 순간 글자 수 600자가 무조건 넘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저는 사례를 쓰라는 얘기도 없기 때문에 굳이 사례를 넣으려고 용을 쓰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콕 찍어갖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를 통해 성공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 근데 참 웃기죠. 실패를 통해서 그냥 배운 점이 뭐냐 이것도 아니고 성공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 것. 그러면 이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그럼 어떡하냐면은 이거를 한번 지워보세요. 그럼 어때요? 부담이 좀 줄어들죠. 실패를 통해서 넌 뭘 배웠니?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목을. 자, 이거는 지원자의 과거를 통한 미래 모습을 유추하는 겁니다. 과거 실패를 극복하면서 지원자 본인만의 인사이트를 구축한 지원자는 또 다른 실패에 직면하더라도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극복해낼 수가 있을 거다. 과거에는 은행이 갑이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근데 이제 을이죠. 경쟁과 영업에 대한 어떤 압박 증가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실패 상황에 이 신입 행원들이 직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인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은행에 지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모범생입니다. 모범생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성실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고, 보통 그런 사람들이 은행에 지원을 하고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은행에 실제로 들어간 사람들도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 주변에서 항상 잘한다, 넌 괜찮은 사람이다, 또 주류다, 이런 평가를 받던 사람인데 가자마자 말단에다가 비주류에다가 일도 못하는 데다가 이런 여러 가지 압박 같은 것들 직면하게 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당황할 수가 있겠죠. 아니 매번 이렇게 실패를 하고 계속 극복해 왔던 그런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매번 잘한다는 이야기만 듣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적응이 힘든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은행에서는 지금 그게 문제라고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항목에서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패의 어떤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실패를 강조했기 때문에 막 실패했다가 성공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실패 그 자체를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패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배운 것, 인사이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가중치가 실패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걸 배웠니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부분에다가 은행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쓰려고 각 잡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걸 읽고 판단하는 거는 그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은행하고 엮어서 내가 은행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겠다, 실패 안 할 수 있다,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서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은 읽는 사람이 하게 놔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패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일단 제가 이렇게 갖고 와봤는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패를 크게 두 부류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하나는 심리적인 실패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직무적인 이런 어떤 실패,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실패만 쭉 살펴보면 타인과의 어떤 비교 지역에 빠지는 거, 이런 것도 실패일 수 있잖아요. 정신적인. 그 다음에 뭔가 선양을 갖는 거예요. 선입관이나 이런 것들. 사람들하고 뭐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가 보면 마음을 얻지 못할 때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인간적인 교감보다 사무적인 관계만 지향하다 보면 어때요? 완전히 피상적인 관계만 형성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실패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굉장히 건조한 어떤 사무적 대화 만 오가고 내적인 어떤 친밀감이라든지 유대감, 결속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는 실패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이렇게 넘겨짚는 거죠. 우리가 뭐 대인관계나 이런 걸 할 때 넘겨짚을 때도 있잖아요. 나는 이런 마음인데 상대도 이럴 거야, 이런 식으로 넘겨짚는 것들이 내 마음이지 상대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정신적인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신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막 기대를 갖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어떤 내로남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또 다른 잣대를 적용하거나, 굳이 명시적으로 누구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적 없나요? 정신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맞죠? 뭔가 이게 미루는 어떤 습관, 이런 것도 하나의 실패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정신적인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직무적으로 가서 좀 현실적인 부분보다 좀 이론에 치중하는 거 있죠. 특히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좀 이론에 많이 치중하는 경향이, 근데 이론과 실전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건 충분히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것들이 현실에 안 먹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은 과거가 지속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과거의 어떤 방식과 기준을 모두 다 접목시켰는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구성원과 어떤 조합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았던 거, 사실 구성원들마다 보면 잘하는 점, 못하는 점 이런 것도 있지만 일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뭐 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를 뭐 검증하는 뭐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런 방법들이 완벽하게 통일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합을 맞춰보려고 하는 어떤 시도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우리가 일 처리가 진행되면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금씩 불만이 발생하고 협업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실패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것도 우리는 실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걸 써도 된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어떤 생각을 얻었는지, 우리가 보세요. 실패를 하고 나면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실패를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보통 실패하고 그냥 끝이다, 실패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아예 잊어버리겠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실패하고 나서 그러지 말아야지, 개선해야지, 보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류의 어떤 인사이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패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렇게 이겨낼 수 있겠구나, 적응할 수 있겠구나, 은행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우려스러운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실패를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서술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실패 사례 하나 가지고 내가 느낀 인사이트, 자, 이거를 우리가 A라고 합시다. 자,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패 사례를 정말 여러 개, N개까지 결합해가지고 N개의 실패 사례를 결합한 거를 우리는 B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실패도 한 개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실패를 해보고 나서 내가 얻은 인사이트를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A를 쓰는 게 좋겠어요? B를 쓰는 게 좋겠어요? 네? 이게 어렵습니까? 저는 B를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한 번만 해본 사람보다 여러 가지의 실패를 해보고 나서 본인만의 인사이트를 얻은 사람들은,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인사이트를 얻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그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극복하는 데 있어서 더 우월할 것이다 라고 판단할 거라는 거죠. 이쪽으로 서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아니,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실패도 많이 해본 사람이, 무조건 실패도 많이 해본 사람이 극복을 잘할 거다, 이런 논리예요. 물론 100%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 실패를 통해 가지고 본인만의 인사이트를 얻고 새로운 어떤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사고가 연결이 된다고요.